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채널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본업이 너무 바빠서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대한 영상을 2개 정도는 올려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올린다면 나름대로 저도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조금씩 늘고 이렇게 작은 채널인데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요즘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재밌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제 영상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나요? 가끔 달리는 댓글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재밌고 또 설레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최종천 작가의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끝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 나 자신과 주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우리 삶이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거의 일상의 경험담을 토대로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쉽게 읽힙니다. 저도 정말 편하게 정독하고 녹음도 너무너무 빨리 끝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종교가 있으시거나 가족이 있는 분들에겐 훨씬 더 크게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작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색채는 거의 없으니까 삶에 지치시고 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싶은 그런 분들도 누구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그럼 잘 자요. 인생은 굽이쳐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때로는 편안히 흐르기도 하고, 굽이를 만나거나 여울목을 만나면 소리치며 격렬히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강은 흐르고 또 흘러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강물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흐르는 모습과 소리에 무엇인가 생각을 줄 것입니다. 어떤 이물질을 던져도 그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사람 만나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를 만나 기뻐하고 실망하며, 자신의 성품에 감격하고 회의하지만 그래도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고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빛나는 결정체는 고뇌와 부딪힘과 갈등 속에 정제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긴 밤 부대끼고 난 다음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기대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떠날 것입니다. 행복한 이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에 인사하고 떠날 것이고, 불행한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에 인사하고 떠날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삶의 느낌 중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내린 빗방울이 하늘 정수리에서부터 흘러 강이 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고 풍요를 누리듯이 삶의 평가를 뒤로 하고 우리는 오늘도 흘러 제 갈 길을 가고 대지를 적시면 됩니다. 자기 삶의 길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봅시다. 가다 보면 닿을 곳이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그냥 흐르는 줄만 알았는데 이미 들판에는 이룬 것들이 물결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슴푸레한 창밖을 보면 늘 느끼는 새로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문 열고 아침 공기 마주하면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차가움이 턱 밑을 서늘하게 합니다. 불 켜고 새벽 기도 오는 성도를 바라보면 매일 보던 얼굴이 또 새로워 보입니다. 내려와 책상에 앉으면 늘 대하는 일들이 새롭게 의욕으로 와닿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할 때마다 늘 먹던 음식이 새로운 맛으로 느껴집니다. 매일 보는 아이들인데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늘 바라보는 것들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 새롭게 감동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작년에 바라보았던 물든 잎이 올해 또 새롭게 느껴진다면 우리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싸늘한 가을, 아침이 무덤덤하지 않고 새로운 감상으로 와닿는다면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받을 복이 많으니 기대해도 됩니다. 늘 대하는 삶의 일상에서도 새로움과 따스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이든 주고 싶고 누가 됐든 나누고 싶다면 그 삶은 아직 살만합니다. 가슴 따스한 소망과 의욕이 있는 삶은 내일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단풍잎 하나 주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예쁘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도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이 되면 지붕을 유리로 덮는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팔 베고 들어 누우면 지붕을 통해 하늘이 보일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코발트색 먼 공간이 보이고 밤에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별이 보이겠지요. 흐린 날은 회색 하늘이 웅크림을 볼 것이고 비 오는 날은 우두둑거리며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와 얼굴 위로 쏟아지는 듯한 비의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은 흐트러지는 물상 속에 바람을 볼 수 있고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그런데 유리로 지붕을 덮으면 그 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덮여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 알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와 덮인 먼지와 찢기 때문에 뿌연 하늘과 조각 구름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더 알아간다는 일은 꿈을 잃게 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만물의 모습과 인생은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대상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편안해집니다. 끝이 없어서, 넓어서, 마냥 품길 수 있어서. 많은 이야기와 상황을 보면서도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만큼 있어서 좋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뿌듯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내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서입니다. 눈 뜨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변화를 쳐다보면 종일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 있겠나 싶습니다. 물에 잠기면 물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면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숲에 취하면 숲소리가 들립니다. 고요 속에 묻히면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면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희망의 새싹 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숲소리, 침묵의 소리, 마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새싹 트는 희망의 소리. 이제는 더 이상 소음 속에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소리에 묻히기를 기대합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고 또다시 마음끈 메고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푸근해진 마음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는 소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기쁨을 이루게 하고 꿈을 꾸게 하길 바랍니다. 우는 사람을 웃게 만들고 상심해서 우울한 사람은 기대하고 대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 어귀나 산 입구에 서면 수백 년 지난 큰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풍상에 찢기고 벌레 먹고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치 못합니다. 벼락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의 가해로 상처 입고 이리저리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향해 솟은 높이와 그 그늘의 범위를 확장해주는 넓게 퍼진 가지들, 굵게 자리 잡은 밑동과 솟구쳐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뿌리는 범상치 않은 세월의 흐름을 이겨낸 힘과 의연함을 보여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 일대의 풍광을 바꾸고 부근한 추억과 아련한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밑에서 다졌던 마음의 다짐, 나무 그늘에 쉬며 놀았던 어린 시절의 흐뭇한 옛 그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기도 했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담력을 시험했던 흑백의 필름, 그 큰 나무는 모두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의 사진틀입니다. 나뭇잎 달고 있는 무성한 여름뿐 아니라 가지만 앙상해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겨울철까지도 큰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모두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도 속상해도 몸이 아프고 마음조차 아파도 인정받지 못해도 억울한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아도 실망스러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무능하다고 여겨도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더니 그냥 그 자리에 오래오래 있었더니 세월의 흐름 속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산길 가다 보면 때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숨 가쁘게 올라가다 좀 쉬었으면 하는 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굵은 둥지의 나무를 반으로 갈라 만든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냥 앉아 쉬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슬며시 일어나 갈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도 지나가다 쉬고 또 떠납니다. 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젖고 눈이 오면 그 위에 덮인 눈에 앉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햇살 나서 눈 녹고 따스함과 바람에 젖은 나무면 누군가 또 앉겠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있을 뿐이고 어떤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담담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 비바람에 썩어지면 그 자리에서 치워지겠지요. 부슬부슬 부서져 땅에 녹아 거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주워다가 장작으로라도 쓰면 난로에서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다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겠지요. 우리 인생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론 별것 없는 산길에 의자 같은 삶이 되어도 여한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은 의지를 다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다가 가는 것도 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두커니 이슬 맞으며 밤새 기다리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는 이에게 잠시 쉼을 주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한가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오가는 이의 이정표가 되는 산길에 놓인 의자를 바라봅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뚱맞게 풋고추에 밀가루를 씌워 양념간장 뿌려 버무린 음식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음식이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입니다. 이제는 먹어본 적이 아득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상심케 해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난데없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도 두어 번 다녀오고 맛집이라도 더 다녀볼 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집에 함께 사셨지만 그때는 제가 늘 분주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일이 먼저였고 약간의 시간이라도 나면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고 갈 수 있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식사라도 밖에서 모시려고 하면 열에 8번은 나는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하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서입니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그래서입니다. 제 마음이 강하다면 그것도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판단력 흐려지고 쇠약하실수록 그러한 부모님 잘 모시는 분은 그 인격과 마음씀이 더욱 빛나는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태껏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여태껏 멀쩡했다가 어느 날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시름시름 깊어지면서 얼마 지나서는 완전한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재앙인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루아침의 재앙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멀쩡했던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낄 때까지의 통증의 요인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인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느끼는 통증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적됐던 것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만에 완전한 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환자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재앙이 닥칠 징조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 체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아무 일 없지 하고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난감해집니다. 통증이 오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제대로 치료해야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지난 날을 인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증이 찾아와 순식간에 악화되도록 두기보다는 늘 겸손히 돌아보고 예민하게 느끼며 예방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이란 손님도 찾아오고 슬픔이란 손님도 찾아옵니다. 건강이란 손님이 찾아와 집안의 틀을 잡고 머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이나 아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늙음이란 손님도, 고통이란 손님도, 예기치 않았던 마음상함이란 손님과 부담이란 손님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선 마음가짐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마음 먹고 불편해지면 그 손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그 경색의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이러한 손님 저러한 손님 다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쉬었다 가세요 하며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달래서 잠시 머물다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저 오신 손님 대접해서 보낸다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담되는 손님도 극진히 대접하면 미안해하거나 다른 도리가 없으니 나 이제 일어남세 하고 자리 비우고 떠날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리 잠깐만에 편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여 보내드리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 때는 내 마음 더 편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담담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삶이란 살아갈수록 먼 이야기에서 가까운 이야기로 다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체험해보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도 익숙하게 내 곁에 두게 됩니다. 그래도 인생이 살만한 것은 감정과 고통, 다스릴 삶의 연륜이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편해집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을 때는 불편해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실상보다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해지고 실제보다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다른 이의 생각을 수용하면 편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틀린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르지만 일리가 있다고 느끼면 편해집니다.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불편해지고 내가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내게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내가 따라가야지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 불편해지고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야속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설득하려 하면 불편해지고 설득당해야지 하면 편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면 옳다고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배려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편해집니다. 내 논리는 맞고 다른 논리는 이해 안 되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도무지 이해 안 되면 불편해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신뢰로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세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요인이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진리는 한 줄의 명제로 완성되지 않고 수많은 적용과 이해와 배려를 포함할 때 풍성해집니다.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가 쇠진해 죽었다면 그 잘된 수술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형식적 논리와 논리적 완전함만으로 완성되는 삶의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자 감성적인 존재이므로 논리와 그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대를 생각해 먼저 져주기도 하고 내 주장을 접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소화해 화내다 웃기도 하며 울다가도 피식 웃어주고 싸우다 내가 너무 심했다며 사과하기도 합니다. 내 주장이 논리적이고 옳음을 넘어 후덕하지 못했으며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냈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 받기로 작정하면 시험 투성이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은혜 만발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그래야 마음이 호수처럼 평안해집니다. 아침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큰 아이가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어제 잘 감추어둔 것 같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어제는 일찍 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 수준에서는 꽤 값나가는 것이라 준비한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영락 없는 아비인가 봅니다. 어느새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의 격려를 받고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월 저만치해서 하루라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슴 설레이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삶이란 흐르고 흘러 삶이 가고 간 자리에 얼굴이 바뀌어서 서 있게 됩니다. 부모가 섰던 자리에 내가 서고 내가 섰던 그 자리에 또 자식이 서서 그 누구나 했던 비슷한 감정과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아니 사람 노릇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룰 바를 이루고 해야 할 바를 하고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루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갖추지도 못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았던 그 누구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넘어져도 실망해도 이기지 못해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이들이 아직 살고 있고 어떤 지경에서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뵐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종일 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도 생각합니다. 자식이 되는 일도 부모가 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따뜻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삶은 다 지나면 아쉽고 그리워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는 그 어디서든 자식에 대해 섭섭하고 아쉬운 일은 다 있고 기쁘고 보기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 옆에 그 누구에게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따뜻히 대합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됐어. 아니야, 내 타입이야. 비호감이야. 그럴듯해. 도저히 못 참겠어. 등등. 그런데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와 얼굴, 성격,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어찌 내 기호나 성향 같은 복잡한 구조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꼭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행복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에서 옴을 느낍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내 사고 구조를 바꾸어 그에게 맞추지 않는 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관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서서히 행복에 눈뜨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 삶의 여러 정황 하나하나 이해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어느덧 내 곁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 때론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뢰하거나 환호하는 모습만 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실망스럽고 피곤한 모습도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보통은 좋아서 혹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사람도 상황도 어떤 실체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을 때도 그의 한 면이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다만 다른 한 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때는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또는 심히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바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넘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니고 또 지금이 이 상황의 전부는 아니다. 피곤한 면도 피곤한 때도 있으나 이제까지 내가 본 것 같이 좋은 면도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에게 또 주어진 상황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다 판단해버리고 끝내지 않기를 참 잘했다 라고 위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순간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좋은 면, 또 이제까지 만나면서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에 우리 마음을 묻고 판단을 뒤로 미룹시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보며 피곤하게 했던 순간은 그 사람의 수많은 면모 중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그 약점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나도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구두를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나 한 가지 정하면 포레스트 검프처럼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디자인이 같은 구두만 여러 켤레째 신고 있습니다. 매장에 재고가 없으면 구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다른 일이나 상황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래오래 생각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가능하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양복도 10년 이상씩 입고 물건도 오래 쓰고 뭐든지 오래오래 한 가지 정하면 끝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신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강단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고 신방이나 식사 때 구두를 벗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영 발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새 구두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자주 벗어야 하는 자리에는 전에 신던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뒷굽이 한쪽으로 기루어졌지만 신고 벗기에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새 구두를 사게 되었는데 매장 직원이 제가 신던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권했습니다. 예전에 신던 구두의 치수였습니다. 방금까지 신던 구두는 당시 매장 직원이 제 발에는 한 치수 작은 것이 맞는다며 권했던 것입니다. 새 구두를 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이나 제 발보다 한 치수 작은 구두를 신고 다닌 겁니다. 왜 그동안 그 구두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불편한지 모르는지 그런 채로 그저 주어진 불편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어느 날 그 원인을 알게 되고서야 비로소 그 불편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이참에 에라 모르겠다 신던 구두는 과감히 버리고 편한 새 구두를 신어야겠다 결정했습니다. 내가 작은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고 머리 아픈 것보다 구두 하나에 죽고 사는 것도 아니니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장 직원이 제게 한 말입니다. 한 가지 디자인만 신지 마시고 가끔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기분도 새로워지실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무엇을 골라야 하는 일이 좀 귀찮은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구두 하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어서 기분이 새로워진다면
바꿀 기회가 될 때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의 변화와 유연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살지는 않을 테니 저도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표에 관한 연구가 아닌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 모처럼 여유 시간이 생겨 혼자 앞산에 올랐습니다. 끝까지 가면 왕복 5시간은 좋게 걸을 수 있기에 작심하고 갔습니다. 물 몇 병, 1인용 돗자리 하나, 사과 2개만 헝겊 가방에 넣고 둘러매었습니다. 10시 반쯤 나섰으니 점심 요깃거리가 필요했는데 사과 2개가 바로 점심 대신이었습니다. 가끔 쉴 때는 물을 한 병씩 마셨습니다. 야트막한 앞산이지만 걷다 보니 땀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며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일이 많을 때는 걸으면서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오후 1시쯤 돼서 나무 밑과 나무 밑에 앉아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 거의 없이 알뜰하게 먹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한 개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만한 사과 한 개로는 충분한 점심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마침 가방 속에는 사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물 빼고는 사과 한 개뿐인데 그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 개를 마저 먹으면 배는 좀 부르겠지만 앞으로 3시간가량 더 가야 할 텐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개마저 먹는 것은 배가 든든하고 마음도 흡족하게 되는 길이고 더 먹고 싶은 거 참고 남은 한 개 가방에 넣고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을 저축해두는 선택입니다. 이런 순간을 갈등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개 더 먹지 않고 남긴 후 일어났습니다. 흡족함보다는 소망과 꿈이 아직도 남은 몇 시간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는데도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현재의 흡족한 삶보다는 지금 좀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꿈이 있는 삶이 저는 더 낫습니다. 흡족함 대신 소망과 꿈을 선택했습니다. 5시간 반 걸었는데 하산 1시간 전에 남은 한 개를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서랍을 열다 보니 증명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공군 모자를 쓴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걷는 것도 불편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사고의 기능도 상한 듯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일부러 찾아와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조그만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요. 못 나와요. 설명하기는 했는데 주의 깊게 들어도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늘 인사하고 가던 그 청년이 눈에 안 띄니 조금 섭섭했습니다. 목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을 보면 늘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청년이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도 불편한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을 것 하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사진을 오래 보아도 이것이 청년이 건강할 때 찍은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진 후에 찍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경 쓴 착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를 볼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시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회가 있어 다른 도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는 속도가 느려서 미술관에 갈 때는 그냥 혼자 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미술에 대해 특별한 조예는 없습니다.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늘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어 큰 기쁨이고 많은 영감을 줍니다. 유명 미술관은 꽤 가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찾은 미술관도 있다 보니 어느 미술관에 어느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할 때는 그 미술관에 있던 그림이 여기 걸렸구나 하고 감회에 적기도 합니다. 자주 갈 형편은 안 되니 일정을 잡으면 미술관 개관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봅니다. 규모가 큰 미술관에서는 점심 먹고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종일 서 있으니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기쁨이 있으니 참을만 합니다. 그저 그림과 같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으로도 기쁜 시간이지요. 큰 그림이 반드시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명한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 각자에게 다른 감동을 주고 보면 볼수록 그린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고 그 영감과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가슴에 후련함을 줍니다. 제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것은 아직 낮은 수준의 감상법입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저절로 그림 보는 라인이 생깁니다. 일정한 크기의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리의 라인입니다. 가끔은 아주 큰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벽면에 일정한 거리를 두던 라인에 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은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보아야 전체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화가의 마음을 느껴본 후에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서 구석구석을 음미하며 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늘 바라보던 내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합당한 자리로 마음을 옮겨서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즐기는 것처럼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려고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도 아니면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지지고 볶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짧은 세상, 정말 한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며 기쁨으로 생각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살기에도 우리 삶은 아깝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림을 보면 볼수록 왠지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미술에 대한 식견이 넓어져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더 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살다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인생은 굽이쳐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때로는 편안히 흐르기도 하고 구비를 만나거나 여울목을 만나면 소리치며 격렬히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강은 흐르고 또 흘러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강물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흐르는 모습과 소리에 무엇인가 생각을 줄 것입니다. 어떤 이물질을 던져도 그 모든 것을 품고 가는 강물처럼 우리도 사람 만나 사랑하고 미워하며 이를 만나 기뻐하고 실망하며 자신의 성품에 감격하고 회의하지만 그래도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흐르고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빛나는 결정체는 고뇌와 부딪힘과 갈등 속에 정제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긴 밤 부대끼고 난 다음 찾아옵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기대나 두려움을 가지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떠날 것입니다. 행복한 이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에 인사하고 떠날 것이고, 불행한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에 인사하고 떠날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삶의 느낌 중 하나로 여길 것입니다. 내린 빗방울이 하늘 정수리에서부터 흘러 강이 되고,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온 대지를 적시고 풍요를 들이듯이 삶의 평가를 뒤로 하고 우리는 오늘도 흘러 제 갈 길을 가고 대지를 적시면 됩니다. 자기 삶의 길을 너무 아파하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봅시다. 가다 보면 닿을 곳이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그냥 흐르는 줄만 알았는데 이미 들판에는 이룬 것들이 물결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슴푸레한 창밖을 보면 늘 느끼는 새로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문 열고 아침 공기 마주하면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차가움이 턱 밑을 서늘하게 합니다. 불 켜고 새벽 기도 오는 성도를 바라보면 매일 보던 얼굴이 또 새로워 보입니다. 내려와 책상에 앉으면 늘 대하는 일들이 새롭게 의욕으로 와닿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할 때마다 늘 먹던 음식이 새로운 맛으로 느껴집니다. 매일 보는 아이들인데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늘 바라보는 것들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 새롭게 감동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작년에 바라보았던 물든 잎이 올해 또 새롭게 느껴진다면 우리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싸늘한 가을, 아침이 무덤덤하지 않고 새로운 감상으로 와닿는다면 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떨어져 굴러다니는 낙엽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면 받을 복이 많으니 기대해도 됩니다. 늘 대하는 삶의 일상에서도 새로움과 따스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무엇이든 주고 싶고, 누가 됐든 나누고 싶다면 그 삶은 아직 살만합니다. 가슴 따스한 소망과 의욕이 있는 삶은 내일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단풍잎 하나 주워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고 예쁘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아직도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이 되면 지붕을 유리로 덮는 집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팔 베고 들어 누우면 지붕을 통해 하늘이 보일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코발트색 먼 공간이 보이고 밤에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별이 보이겠지요. 흐린 날은 회색 하늘이 웅크림을 볼 것이고, 비 오는 날은 우두둑거리며 쏟아지는 빗방울 소리와 얼굴 위로 쏟아지는 듯한 비의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은 흐트러지는 물상 속에 바람을 볼 수 있고,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환희롭겠습니까? 그런데 유리로 지붕을 덮으면 그 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덮여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 알게 됐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와 덮인 먼지와 찢기 때문에 뿌연 하늘과 조각 구름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 더 알아간다는 일은 꿈을 잃게 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단순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만물의 모습과 인생은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대상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편안해집니다. 끝이 없어서, 넓어서, 마냥 품길 수 있어서. 많은 이야기와 상황을 보면서도 언제나 그 모습으로 그만큼 있어서 좋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뿌듯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내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서입니다. 눈 뜨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변화를 쳐다보면 종일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무엇 있겠나 싶습니다. 물에 잠기면 물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숲에 취하면 숲소리가 들립니다. 고요 속에 묻히면 침묵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면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희망의 새싹 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숲소리, 침묵의 소리, 마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새싹 트는 희망의 소리. 이제는 더 이상 소음 속에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소리에 묻히기를 기대합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소리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고 또다시 마음끈 메고 달려가길 기대합니다. 푸근해진 마음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는 소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기쁨을 이루게 하고 꿈을 꾸게 하길 바랍니다. 우는 사람을 웃게 만들고 상심해서 우울한 사람은 기대하고 대문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 어귀나 산 입구에 서면 수백 년 지난 큰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풍상에 찢기고 벌레 먹고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성치 못합니다. 벼락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의 가해로 상처 입고 이리저리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향해 솟은 높이와 그 그늘의 범위를 확장해주는 넓게 퍼진 가지들, 굵게 자리 잡은 밑동과 솟구쳐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뿌리는 범상치 않은 세월의 흐름을 이겨낸 힘과 의연함을 보여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그 일대의 풍광을 바꾸고 부근한 추억과 아련한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밑에서 다졌던 마음의 다짐, 나무 그늘에 쉬며 놀았던 어린 시절의 흐뭇한 옛 그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흔들기도 했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담력을 시험했던 흑백의 필름. 그 큰 나무는 모두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의 사진틀입니다. 나뭇잎 달고 있는 무성한 여름뿐 아니라 가지만 앙상해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겨울철까지도 큰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모두에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도 속상해도 몸이 아프고 마음조차 아파도 인정받지 못해도 억울한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아도 실망스러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도 무능하다고 여겨도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더니 그냥 그 자리에 오래오래 있었더니 세월의 흐름 속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산길 가다 보면 때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숨 가쁘게 올라가다 좀 쉬었으면 하는 곳에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굵은 둥지의 나무를 반으로 갈라 만든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누구든 그냥 앉아 쉬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슬며시 일어나 갈 길을 갑니다. 다른 사람도 지나가다 쉬고 또 떠납니다. 그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젖고 눈이 오면 그 위에 덮인 눈에 앉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햇살 나서 눈 녹고 따스함과 바람에 젖은 나무면 누군가
생각도 않겠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있을 뿐이고 어떤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담담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 비바람에 썩어지면 그 자리에서 치워지겠지요. 부슬부슬 부서져 땅에 녹아 거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 주워다가 장작으로라도 쓰면 난로에서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다가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겠지요. 우리 인생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론 별것 없는 산길의 의자 같은 삶이 되어도 여한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은 의지를 다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다가 가는 것도 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두커니 이슬 맞으며 밤새 기다리다 아침맞아 산을 오르는 이에게 잠시 쉼을 주고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한가해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오가는 이의 이정표가 되는 산길에 놓인 의자를 바라봅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뚱맞게 풋고추에 밀가루를 씌워 양념간장 뿌려 버무린 음식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음식이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입니다. 이제는 먹어본 적이 아득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상심케 해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아주 가끔 이렇게 난데없이 생각이 납니다. 이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데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도 두어 번 다녀오고 맛집이라도 더 다녀볼 걸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집에 함께 사셨지만 그때는 제가 늘 분주하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일이 먼저였고 약간의 시간이라도 나면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음 먹으면 언제고 갈 수 있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식사라도 밖에서 모시려고 하면 열에 8번은 나는 가기 싫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하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따뜻해서입니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마음이 그래서입니다. 제 마음이 강하다면 그것도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판단력 흐려지고 쇠약하실수록 그러한 부모님 잘 모시는 분은 그 인격과 마음씀이 더욱 빛나는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태껏 멀쩡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여태껏 멀쩡했다가 어느 날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야말로 시름시름 깊어지면서 얼마 지나서는 완전한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재앙인가 걱정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하루아침의 재앙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멀쩡했던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낄 때까지의 통증의 요인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인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느끼는 통증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적됐던 것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만에 완전한 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 환자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재앙이 닥칠 징조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됐을 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영적 눈과 귀가 어두워
체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아무 일 없지 하고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난감해집니다. 통증이 오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제대로 치료해야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며 지난 날을 인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통증이 찾아와 순식간에 악화되도록 두기보다는 늘 겸손히 돌아보고 예민하게 느끼며 예방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이란 손님도 차가오고 슬픔이란 손님도 찾아옵니다. 건강이란 손님이 찾아와 집안의 틀을 잡고 머무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이나 아픔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늙음이란 손님도, 고통이란 손님도, 예기치 않았던 마음상함이란 손님과 부담이란 손님도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선 마음가짐을 편히 가져야 합니다. 마음 먹고 불편해지면 그 손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그 경색의 시간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이러한 손님, 저러한 손님 다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쉬었다 가세요 하며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달래서 잠시 머물다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저 오신 손님 대접해서 보낸다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담되는 손님도 극진히 대접하면 미안해하거나 다른 도리가 없으니 나 이제 일어남세 하고 자리 비우고 떠날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일이 잠깐만에 편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여 보내드리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 때는 내 마음 더 편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담담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삶이란 살아갈수록 먼 이야기에서 가까운 이야기로 다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체험해보지 못했던 아픔과 슬픔도 익숙하게 내 곁에 두게 됩니다. 그래도 인생이 살만한 것은 감정과 고통, 다스릴 삶의 연륜이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편해집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을 때는 불편해지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가 실상보다 인정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해지고 실제보다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다른 이의 생각을 수용하면 편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틀린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르지만 일리가 있다고 느끼면 편해집니다.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불편해지고 내가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내게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고 내가 따라가야지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 불편해지고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야속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설득하려 하면 불편해지고 설득당해야지 하면 편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면 옳다고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배려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편해집니다. 내 논리는 맞고 다른 논리는 이해 안 되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도무지 이해 안 되면 불편해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신뢰로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세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요인이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진리는 한 줄의 명제로 완성되지 않고 수많은 적용과 이해와 배려를 포함할 때 풍성해집니다.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가 쇠진해 죽었다면 그 잘된 수술은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형식적 논리와 논리적 완전함만으로 완성되는 삶의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자 감성적인 존재이므로 논리와 그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상대를 생각해 먼저 져주기도 하고 내 주장을 접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소화해 화내다 웃기도 하며 울다가도 피식 웃어주고 싸우다 내가 너무 심했다며 사과하기도 합니다. 내 주장이 논리적이고 옳음을 넘어 후덕하지 못했으며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냈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 받기로 작정하면 시험 투성이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은혜 만발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그래야 마음이 호수처럼 평안해집니다. 아침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큰 아이가 어버이날 행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어제 잘 감추어 둔 것 같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어제는 일찍 잔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 수준에서는 꽤 값나가는 것이라 준비한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영락 없는 아비인가 봅니다. 어느새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의 격려를 받고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월 저만치해서 하루라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슴 설레이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삶이란 흐르고 흘러 삶이 가고 간 자리에 얼굴이 바뀌어서 서 있게 됩니다. 부모가 섰던 자리에 내가 서고 내가 섰던 그 자리에 또 자식이 서서 그 누구나 했던 비슷한 감정과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식 노릇도 부모 노릇도 아니 사람 노릇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룰 바를 이루고 해야 할 바를 하고 갖출 것을 갖추어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루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갖추지도 못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았던 그 누구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넘어져도 실망해도 이기지 못해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수많은 이들이 아직 살고 있고 어떤 지경에서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뵐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종일 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도 생각합니다. 자식이 되는 일도 부모가 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따뜻할 때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삶은 다 지나면 아쉽고 그리워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는 그 어디서든 자식에 대해 섭섭하고 아쉬운 일은 다 있고 기쁘고 보기 좋은 일만 생각합니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 옆에 그 누구에게든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따뜻히 대합시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됐어. 아니야, 내 타입이야. 비호감이야. 그럴듯해. 도저히 못 참겠어. 등등. 그런데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와 얼굴, 성격,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어찌 내 기호나 성향 같은 복잡한 구조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꼭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이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행복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에서 옴을 느낍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내 사고 구조를 바꾸어 그에게 맞추지 않는 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관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서서히 행복에 눈뜨게 됩니다. 결국 행복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주변 사람들, 삶의 여러 정황. 하나하나 이해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어느덧 내 곁에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 때론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뢰하거나 환호하는 모습만 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실망스럽고 피곤한 모습도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마음을 받아들일 때 보통은 좋아서 혹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을 겪으며 사람도 상황도 어떤 실체도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을 때도 그의 한 면이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다만 다른 한 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때는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또는 심히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바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은 넘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니고 또 지금이 이 상황의 전부는 아니다. 피곤한 면도 피곤한 때도 있으나 이제까지 내가 본 것 같이 좋은 면도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에게 또 주어진 상황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다 판단해버리고 끝내지 않기를 참 잘했다 라고 위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순간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좋은 면, 또 이제까지 만나면서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에 우리 마음을 묻고 판단을 뒤로 미룹시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보며 피곤하게 했던 순간은 그 사람의 수많은 면모 중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그 약점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나도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구두를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나 한 가지 정하면 포레스트 검프처럼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디자인이 같은 구두만 여러 켤레째 신고 있습니다. 매장에 재고가 없으면 구해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다른 일이나 상황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래오래 생각하지만 일단 결정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가능하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양복도 10년 이상씩 입고 물건도 오래 쓰고 뭐든지 오래오래 한 가지 정하면 끝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신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강단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고 신방이나 식사 때 구두를 벗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영 발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냥 새 구두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자주 벗어야 하는 자리에는 전에 신던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뒷굽이 한쪽으로 기루어졌지만 신고 벗기에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새 구두를 사게 되었는데 매장 직원이 제가 신던 치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권했습니다. 예전에 신던 구두의 치수였습니다. 방금까지 신던 구두는 당시 매장 직원이 제 발에는 한 치수 작은 것이 맞는다며 권했던 것입니다. 새 구두를 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이나
제 발보다 한 치수 작은 구두를 신고 다닌 겁니다. 왜 그동안 그 구두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불편한지 모르는지, 그런 채로 그저 주어진 불편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어느 날 그 원인을 알게 되고서야 비로소 그 불편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이참에 에라 모르겠다 신던 구두는 과감히 버리고 편한 새 구두를 신어야겠다 결정했습니다. 내가 작은 구두를 신어서 발이 아프고 머리 아픈 것보다 구두 하나에 죽고 사는 것도 아니니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장 직원이 제게 한 말입니다. 한 가지 디자인만 신지 마시고 가끔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기분도 새로워지실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무엇을 골라야 하는 일이 좀 귀찮은 일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구두 하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어서 기분이 새로워진다면 바꿀 기회가 될 때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의 변화와 유연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살지는 않을 테니 저도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배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표에 관한 연구가 아닌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간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 모처럼 여유 시간이 생겨 혼자 앞산에 올랐습니다. 끝까지 가면 왕복 5시간은 좋게 걸을 수 있기에 작심하고 갔습니다. 물 몇 병, 1인용 돗자리 하나, 사과 2개만 헝겊 가방에 넣고 둘러매었습니다. 10시 반쯤 나섰으니 점심 요깃거리가 필요했는데 사과 2개가 바로 점심 대신이었습니다. 가끔 쉴 때는 물을 한 병씩 마셨습니다. 야트막한 앞산이지만 걷다 보니 땀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며 아이디어도 떠올랐습니다. 생각할 일이 많을 때는 걸으면서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오후 1시쯤 돼서 나무 밑과 나무 밑에 앉아 사과 한 개를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 거의 없이 알뜰하게 먹었습니다. 그때입니다. 한 개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만한 사과 한 개로는 충분한 점심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마침 가방 속에는 사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물 빼고는 사과 한 개뿐인데 그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 개를 마저 먹으면 배는 좀 부르겠지만 앞으로 3시간가량 더 가야 할 텐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개 마저 먹는 것은 배가 든든하고 마음도 흡족하게 되는 길이고 더 먹고 싶은 거 참고 남은 한 개 가방에 넣고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소망을 저축해 두는 선택입니다. 이런 순간을 갈등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 개 더 먹지 않고 남긴 후 일어났습니다. 흡족함보다는 소망과 꿈이 아직도 남은 몇 시간을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는데도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현재의 흡족한 삶보다는 지금 좀 부족해도 소망이 있는, 꿈이 있는 삶이 저는 더 낫습니다. 흡족함 대신 소망과 꿈을 선택했습니다. 5시간 반 걸었는데 하산 1시간 전에 남은 한 개를 맛있게 씹어 먹었습니다. 서랍을 열다 보니 증명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공군 모자를 쓴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걷는 것도 불편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몸뿐 아니라 사고의 기능도 상한 듯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일부러 찾아와 인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조그만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요. 못 나와요.
설명하기는 했는데 주의 깊게 들어도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늘 인사하고 가던 그 청년이 눈에 안 띄니 조금 섭섭했습니다. 목사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더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을 보면 늘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 청년이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걸음도 불편한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을 것 하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사진을 오래 보아도 이것이 청년이 건강할 때 찍은 것인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진 후에 찍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경 쓴 착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를 볼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시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회가 있어 다른 도시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도시도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는 속도가 느려서 미술관에 갈 때는 그냥 혼자 가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미술에 대해 특별한 조예는 없습니다. 약간의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늘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어 큰 기쁨이고 많은 영감을 줍니다. 유명 미술관은 꽤 가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찾은 미술관도 있다 보니 어느 미술관에 어느 그림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할 때는 그 미술관에 있던 그림이 여기 걸렸구나 하고 감회에 적기도 합니다. 자주 갈 형편은 안 되니 일정을 잡으면 미술관 개관 시간에 맞추어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봅니다. 규모가 큰 미술관에서는 점심 먹고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종일 서 있으니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기쁨이 있으니 참을만 합니다. 그저 그림과 같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으로도 기쁜 시간이지요. 큰 그림이 반드시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명한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 각자에게 다른 감동을 주고 보면 볼수록 그린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고 그 영감과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가슴에 후련함을 줍니다. 제 나름대로 그림을 보는 것은 아직 낮은 수준의 감상법입니다. 그림을 보다 보면 저절로 그림 보는 라인이 생깁니다. 일정한 크기의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리의 라인입니다. 가끔은 아주 큰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벽면에 일정한 거리를 두던 라인에 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은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보아야 전체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화가의 마음을 느껴본 후에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가서 구석구석을 음미하며 보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늘 바라보던 내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하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합당한 자리로 마음을 옮겨서 파악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림을 즐기는 것처럼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 깊이 발견하려고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도 아니면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지지고 볶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짧은 세상, 정말 한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며 기쁨으로 생각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살기에도 우리 삶은 아깝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림을 보면 볼수록 왠지 잘 그렸다, 못 그렸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미술에 대한 식견이 넓어져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더 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름답게 살다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